도대체 저 노인네들이 뭘 할 줄 안다고. 이렇게 차이가 극심할 줄은 몰랐는데 이건 정말 충격적이야. 여기 서울 중심가의 레스토랑에서 경제 실황 파악을 위해 온 일본인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황한 것일지 지금 바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시 사토라고 합니다. 현재는 도쿄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죠. 오랜 시간 일본 경제를 연구하고 교육해오면서 최근 몇 년간 느끼는 불안함과 답답함이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일본 경제가 장기적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한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GDP 성장률이 이제는 거의 멈춰 있다는 현실이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경제 상황이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경제 지표들을 꼼꼼히 살펴보니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같은 핵심 산업들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처음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일시적일 거야. 곧 일본이 다시 앞서겠지.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내 주위를 둘러싼 일본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모습이 저를 더욱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한때 열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에 들어가 미래를 그리던 젊은이들이 이제는 그 열정을 잃고 취업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점점 더 두드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본의 젊은이들은 과거와 달리 이제는 더 이상 기업에 들어가 안정된 직장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보며 그 이유를 찾으려 제 나름대로 애썼어요.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은 이제 미래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가 정체되고 고용시장도 예전 같지 않으니 취업이 곧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한때 기업에 충성하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았던 일본에서 지금은 그런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프리터라고 불리는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젊은이들은 더 이상 안정적인 정규직을 찾기보다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하며 최소한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죠. 이들은 더 이상 장기적인 경력이나 성공을 쌓기보다는 즉각적인 자유와 낮은 책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성장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직업에 대한 열정은 희미해지고 그 자리를 안정과 자포자기가 대신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에요. 최근 들어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일본을 떠나 해외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일본을 기회의 땅으로 보지 않고 한국이나 싱가포르, 미국 등지로 떠나고자 하죠. 이들은 더 큰 도전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려 해요. 일본의 시스템이 그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종종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취업관에 대해 물어보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큰 꿈이나 목표가 없는 모습을 보였고 그저 안정된 직장만을 찾는 것이 전부인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하고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은 거의 같았습니다. 교수님, 일본에서 더 이상 저희 세대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취업해도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어차피 모든 것이 어려워질 텐데 굳이 힘들게 취업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일본은 한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안정이 무너지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그 낙관적인 미래를 더 이상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젊은이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죠. 노인 세대는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복지에 대한 부담도 커지며 경제적 활력은 더 줄어들고 있어요. 일본의 젊은 세대는 높은 취업 경쟁과 장기적인 저성장 속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하며 이로 인해 그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프리터로 남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일본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젊은 세대가 꿈을 꾸는 나라였죠.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활동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특히 스타트업 붐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의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창업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일본과 달리 그들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한 대학생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는데요.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업도 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거죠.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세상은 더 작아졌어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일본과 한국의 젊은 세대가 얼마나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일본의 젊은 세대는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한국의 젊은 세대는 꿈을 꾸고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탔어요. 도시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에 몰두해 있더군요. 저는 출근길에 종종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는데 그날도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내 옆자리에 앉은 청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존재감을 풍기는 청년이었어요. 그가 휴대전화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내용이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뭔가 자국의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 했죠. 말투와 발음, 자부심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일본도 이제는 우리를 따라오기 힘들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청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그 말이 단순한 자부심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렇게 자신감 있고 자국의 성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 청년의 눈빛에는 더 나아가려는 의지와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거든요. 한국 사회 전반에 흐르는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와 도전 정신이 그를 통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연구실로 향하면서도 그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한국의 경제 지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 청년의 말이 그저 허풍에 불과한지 아니면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였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GDP 성장률은 꾸준했고 수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같은 분야에서의 성과는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거나 심지어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니까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했단 말인가? 저는 머리를 쥐어뜯게 되더라고요. 경제 지표와 각종 통계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그 청년의 자부심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주역이 되어 있더군요. 한국의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었고, 그 혁신적인 기술들은 일본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뒤처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일본은 한때 세계 경제를 주도하며 기술과 혁신의 중심에 서 있던 나라였으니까요.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 믿었고 일본 사회는 그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그러나 한국의 발전 속도를 마주하면서 일본의 경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강의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저에게 물어왔는데 그 학생의 질문은 저를 적잖게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을 전혀 몰랐거든요. 잠시 머뭇거리며 생각한 뒤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분명 주목할 만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제 나름의 방어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고 학생들이 저를 응시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저의 말에 동의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학생은 방학 동안 서울에 다녀왔는데 스마트시티로 운영되는 서울의 모습과 5G 기술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감탄했어요. 다른 학생도 한국의 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했는데 한국의 혁신적이고 빠른 업무 방식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느새 강의실 분위기는 한국을 동경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K-팝, 한국 드라마, 화장품, 음식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모든 것을 칭찬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조차 이렇게 한국을 동경하고 있다니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내심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 동조해줄 거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제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한국 관련 뉴스와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들이 이야기한 한국이 궁금해졌던 거죠. 자료들을 찾아보면 볼수록 한국은 그저 경제적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더라고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현대차의 전기차, LG의 배터리 기술 등은 모두 세계 최상급 수준이었죠. 이젠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한국의 성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본의 경제적 위상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어요. 일본이 이대로 가면 한국에 더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섰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한국에 내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의 성장이 숫자와 그래프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젊은 세대의 열정과 혁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뤄냈을까? 이 질문이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기대감과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조사하고 연구해왔지만 실제로 그곳을 방문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 한편에는 한국의 성장이 과장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언론과 보고서에서 본 화려한 수치들이 과연 실체와 일치할까? 서울의 모습이 정말 내가 상상한 것처럼 역동적일까? 이런 생각이 저를 계속 괴롭혔죠. 하지만 제가 마주한 서울의 첫 인상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5G 연결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우와, 이건 진짜구나라면서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스마트폰을 들어올렸죠. 일본의 통신망도 빠르긴 하지만 한국은 그 수준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고 내리는 길에도 이 놀라움은 계속됐어요. 거리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은 보행자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했고, LED 신호등은 길을 건너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 녹여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구나. 그날 오후, 저는 간단히 점심을 먹으러 레스토랑에 들렀어요. 문을 열자마자 눈에 띈 건 테이블마다 설치된 태블릿 주문 시스템이었는데요. QR코드를 스캔해 바로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었죠. 일본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본 적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메뉴를 고르고 주문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몇 초. 모든 게 너무도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더 놀라운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제 주변에 앉아있는 몇몇 노인들도 스마트폰으로 메뉴를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은 태블릿을 능숙하게 다루며 마치 당연한 듯 디지털 결제를 하고 있었죠. 노인들도 이렇게 디지털에 익숙하단 말인가. 그 광경을 본 순간 저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본에서 은퇴한 노인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노인들은 디지털 기술에 적응하지 못해 많은 경우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고립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사람들조차 마치 젊은 세대처럼 기술에 익숙해 보이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한국의 노인 복지와 디지털 혁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한국 정부가 노인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디지털 소외를 막고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몇몇 자료들을 찾아보니 한국은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를 막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은 물론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가르치는 봉사단도 활발히 활동 중이었죠. 노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이는 모습은 단순한 복지 정책의 효과를 넘어선 혁신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서울 근교의 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곳에서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70대, 80대의 노인들이 스마트폰으로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SNS를 통해 친구들과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중 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 할머니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얼굴 보며 이야기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외롭지도 않고 손주들 얼굴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단순한 기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박영희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손주들과 자주 영상 통화를 한다더라고요.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졌던 기술이 이제는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옆에서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소통하던 이용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이걸로 다 알 수 있어요.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뒤처질 걱정은 안 해요. 일본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기술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노인들은 확실히 달랐어요. 그들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세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한 기술의 습득을 넘어 그들의 일상과 소통의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놀라움은 계속됐는데요.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김철수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동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단순한 경제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특히 한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처음엔 돈이 필요해서 시작했어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매일 아침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깨끗한 동네를 만드는데 보람을 느껴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할 일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죠. 이 한마디에 저는 한국 사회가 노인들을 단순히 경제적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사회적 포용은 단순히 젊은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노인들도 이 새로운 흐름에 동참하고 있었고 그들은 기술을 통해 더 활기차고 자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의 성장이 단지 경제적 수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과 통합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술과 경제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한국은 그 답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기술을 통해 사회적 소외를 줄이고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일본이 배워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본의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으려면 우리는 단지 과거의 방식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젊은 세대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처럼 일본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것도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본은 점점 더 침체된 사회로 남아있을 거고 결국 우리 사회는 이대로 소멸하고 말겠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봤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단지 경제적 성장의 수치나 기술 발전의 결과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역동적인 변화와 그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젊은 세대의 열정, 그리고 노인들의 끊임없는 적응과 활기였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기술과 함께 자라났고 그들만의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전하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열정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었고 그들은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일본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일본의 젊은 세대는 점점 더 희망을 잃어가고 있으며 취업을 위한 경쟁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꿈을 꾸기보다는 현실에 타협하고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전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일본 사회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정체된 사회적 분위기는 젊은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으로 돌아가 이번 한국에서의 경험을 동료 교수들과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일본이 잃어버린 젊은 세대의 꿈을 되찾기 위한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은 디지털 혁신과 새로운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가 꿈을 품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일본도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하겠죠. 우리 사회가 이대로 무너지게 놔둘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타카시 사토시가 메일로 보내온 사연 읽어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이 사연을 저도 읽어보니 더욱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